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선우입니다. 어제 시장 여전히 눈치 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권으로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비교적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8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냈지만 그래도 하락을 피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의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나스닥이 1%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작전은 어떻게 볼지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방전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업종 대표주 프리미엄 향유라는 제목의 KB금융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치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탄소 중립 동참한 시멘트 업체 이 종목 오늘 낚아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가득 투자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OLED 봄이 와요라고 꼽아 오셨네요. 네, 지금 봄이 왔는데 OLED 시장에도 봄이 온다라는 뜻으로 꼽아 오셨어요. 지금 OLED 관련해서 좀 이 작년부터 성장세가 기대됐던 섹터라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올해는 또 증권가들에서 이 OLED 소재 부품 관련주들 기업들의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봄이 왔나요? 봄이 오늘부터 온 것 같아요. 아, 오늘부터요? 네, 오늘 따뜻하더라고요. 봄이 온다. 그러면서 왔나 보죠? 네. 저는 왜 이렇게 춥죠, 근데? 네, 죄송합니다. 자, 따뜻하게 오늘 이야기 바로 들려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봄보다 주식이 먼저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OLED 어제도 동향을 보게 되면 OLED 쪽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룩스 같은 회사 신고가 나면서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성장성이 크겠다라는 흐름들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금 LCD와 OLED를 또 많이 또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LCD는 뒤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즉 어떤 그 BLU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OLED는 이게 없이 자체적으로 발광은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쁜 표현 아닙니다. 네, 자체적인 빛을 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색감 그리고 또 어떤 응답 속도도 높고 두께도 얇고 백라이트가 없다 보니까요. 그런 강점을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즉 전자파와 함께 노안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제가 눈이 안 좋아졌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고 하다 보니까 어떤 OLED에 대한 장점들이 상당히 더 좀 진화된 LCD에서 진화된 흐름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비싸죠. 게다가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정 색을 또 오래 보여주게 되면 그게 잔상이 오래 담는 이런 현상들이죠. 이런 것도 OLED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쪽으로 계속 성장하고 확대될 것이다 라는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OLED TV와 시장과 그 디스플레이 쪽의 대표적인 투자는 즉 TV 쪽 그리고 대형 쪽이죠. 그리고 약간 중소형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지금 그 노트북부터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또 최근에 플렉서블 OLED라고 플렉서블도 하나의 또 변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웨어러블 기기죠.
이쪽도 소형 쪽의 OLED 쪽의 중요한 또 변화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OLED TV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여전히 TV 시장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로 많이 컸는데,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거의 2배 이상 커질 걸로 보여지는 만큼 글로벌 TV 시장도 OLED 쪽으로 많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높은 상황들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OLED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은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애플도 우리도 이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고, 애플의 맥북도 이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OLED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어떤 모바일 기기나 또 다른 중소형 쪽에서도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쪽인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자동차용의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쪽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자동차를 몰게 되면은 어떤 기어박스 바로 위쪽에 있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좀 더 자동차가 이제 전자화가 되고 자동차에서 안락함을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운전석 뒤에 헤드레스트 있죠. 그 뒤에 뭐 카니발이나 아니면 좀 좋은 고급차들을 보게 되면 뒤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뒤에 앉은 사람들이 좀 즐기시라고, 운전자는 고생하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이런 화면 보시면서 즐기라고 어떤 화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게다가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운전자가 운전할 때 바로 앞에 여러 가지 운전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어떤 앞으로의 또 어떤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장 관련된 쪽에, 자동차 쪽에서도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수요도 디스플레이가 또 OLED 쪽의 변화와의 적응과 함께 이쪽도 많이 쓰이겠죠. 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커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계속 또 경쟁자들이 뛰어들게 되죠. 그런 돈 냄새를 잘 맡는 쪽이 중국입니다. 과거 LCD 시장, 한국이 주도하면서 어떤 그 흐름을 끌고 갔는데 중국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진흙탕을 만들어 버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진입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좀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LCD를 만약에 어떤 중소형 회사가 생산해서 그냥 생산 단가에 판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조금이 나오죠. 보조금만큼 이득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래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과 함께 마구 남발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질서가 좀 무너진 측면들이 많았죠. 그만큼 단가를 후려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국내 업체들도 안 되겠다, 다음 단계로 레벨업해서 나가자라고 본 게 OLED 시장인데, OLED 시장 한때는 보게 되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 거의 한 98%대 육박하는 한국의 업체들의 동무대였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LCD 우리끼리 막 싸움하고 안 되겠네 하고 중국 업체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투자를 또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두 자릿수 때까지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한국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쪽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막 하고, 또 한쪽은 기존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더 투자를 막 하고, 둘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간 팔짱을 끼고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LCD를 다 탈피하고 OLED 쪽과 다음 단계를 또 LCD도 좀 더 진화된 쪽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퀀텀 닷 이런 쪽도 막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LCD도 일단 지금 패널 단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연장을 하면서 OLED에 대한 또 투자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계속 확인하게 되면은 평택 공장의 7세대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가시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당연히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관련주들, LG가 제조 쪽에 강점이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대로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흑자 전환되면서 과거에 OLED 쪽에 수율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한다. 즉 수요 라인이 확 뽑아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올해 정상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아직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소재 쪽, 장비 쪽이 있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꾸준하게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발주가 나와야 그에 응답하는 약간 좀 수동적인 구조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은 여전히 꾸준히 업황이 좋아질수록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소재 쪽을 좀 더 챙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덕산네오룩스 올해 실적 흐름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보수적으로 FM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걸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설 효과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강세를 가고 있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최근 들어서 잘 안 밀리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입니다. 전통적인 OLED 소재 강자죠.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장비 쪽도 SFA, AP 시스템, 특히 AP 시스템 작년 4분기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도 선전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었을 때 국내 업체들과 종합권이 투자를 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수주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함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주를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덕산 테크피아입니다. 앞서 덕산 네오룩스가 잘 가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면은 이쪽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좀 잘 못 가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저 차원에서 봤을 때 OLED 재료, 반도체 쪽 그리고 또 투명 PI라고 하는 쪽을 신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요즘 소재주는 주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을 덕산 네오룩스와 같이 이어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시장에 리포트 하나만 나와도 바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쪽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기존의 LCD 관련된 쪽의 디스플레이 장비 강자였는데 점점 더 이제 OLED 쪽으로 검사 장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 과거 이력이 삼성 쪽과 중국 쪽에 납품했던 이력들이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둘 다 납품처를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적의 증가 요인들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OLED 산업 전망과 또 이 안에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 덕산테크피아와 HEB 테크놀로지까지 관심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뤄본 두 번째 작전명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방전된 2차 전지라고 꼽아주셨네요. 지난주 폭스바겐에 이어서 어제는 또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2차 전지주들 우리 K배터리 3사 점점 방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네, 앵커님이 딱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살살 사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앵커님에 맞게 네. 주가도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도 될까요? 저는 좀 사고 싶네요. 네, 예, 앵커님이 사신다 그러면 적극 찬성으로 이제 진입하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밖에 대충 다 나왔죠. 어느 정도 지금 다 나온 상황 속에서 주가까지 밀려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바닥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가장 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중장기적인 시각 속에 나오는 악재를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받았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있겠느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폭스바겐이 이번에 나왔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2026년, 2023년 뒤를 다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수요가 부족합니다. 공급자 우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 관련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좀 아쉬운 거죠. 왜 우리가 갑인데 자꾸 을이 갑행세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 봐서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의 위치나 입지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관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배터리 내재화를 얘기를 한 이유도 아무래도 주도권 관련된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과거에 스마트폰도 그랬고 모든 IT 기기들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처음에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점점
대중화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를 떨어질 때 전기차의 가장 어떤 부분들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배터리겠죠. 지금 전기차의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떨어져도 전기차는 충분히 보조금 없이도 팔릴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특히 보조금은 지금은 보조금이 이어지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없을 겁니다. 뭐 그냥 스마트폰 쓴다고 과거에 보조금 줬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환경의 문제를 필두로 정부가 수요를 감행하면서 어떤 혜택을 준과 함께 좀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도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연 교환 대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이 필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배터리 업체들 길들이기에 나서는 과정이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배터리 상황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어떤 과거에 개발을 한 업력들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상당히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얘기하는 게 LFP, 산철 리튬이라든가, 그리고 또 NCMA라고 하는 어떤 코발트, 망간, 하이니켈계 뭐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 이쪽이 지금 시장에 주도라고 하더라도 다음 쪽은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가장 또 지금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만약에 이게 상용화돼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쪽 같습니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서가는 상황 쪽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도요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가격은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돼서 좀 더 가격을 떨어뜨리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도요타가 왜 맨 처음을 했나라는 쪽을 살펴보게 되겠죠.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먼저 주도를 해서 다음 세대의 차세대 배터리의 양산을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다음 기술에 대한 선점들이 계속 자동차 회사들 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2000년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팔짱 끼고 있지 않겠죠. 또 공액을 계속 잡을 거고, 또 배터리에 관련된 효율을 늘리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안들을 계속 계속 연구를 할 텐데, 그 사이 동안의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성장주 관점 쪽에서 주가가 쭉 밀렸다가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바로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다중바닥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락 시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모아가는 관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작전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은 어떤 작전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작전은 다양 연료야 작전을 짜겠죠.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괜찮아서 기대감이 높지만 국내 시장의 동향을 미국 ETF 수준을 보게 되면 아주 강박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 또 주춤했던 성장주 관점 관련된 쪽이 반등을 할 텐데 또 상대적으로 뭐 금융주나 또 나머지 가치주 성격 쪽은 또 주춤하겠죠. 근데 뭐 시소 게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돈 되는 거 다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또 달러 추이를 보면서 수급 동향들 체크를 하는데 오늘 그냥 또 어제처럼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거의 뭐 행보세로 나가면서 종목 중심의 장세로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또 그런 쪽도 대응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서울시장 단일화 얘기가 완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정치 테마주 이쪽은 하면 안 되죠. 앵커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건설주 쪽의 시각들이 오히려 이제 야당 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민간 쪽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변화를 끌어내면서 나오는 느낌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늘 건설주를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쪽 얘기 나오면은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 부분은 그냥 하나의 그냥 단기 모멘텀 같습니다. 여기 너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IPO가 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높은데 디지털 치료제 쪽에 대해서 우리 상장된 종목이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좀 받겠지만은 종목가가 좀 비싼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최근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화장품 쪽, 의류 쪽,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저는 없습니다만, 네, 저는 꼰대 옷 입습니다만, 네, 이 의류 쪽에 최근에 나오는 브랜드를 보게 되면 FNF의 뭐 MLB라든가 그리고 또 디스커버리죠. 그리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이처홀딩스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의류 쪽도 브랜드력을 갖춘 회사들이 조금 더 시장 권력이 좋습니다. 그런 상대적으로 브랜드의 힘을 얻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또 칸골인가요? 이쪽 브랜드도 SJ그룹 거죠. 네, 이런 것도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단의 브랜드의 흐름들의 주도력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의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시장의 주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또 OLED 쪽 K 컨텐츠 이쪽도 추세는 나쁘지 않다. 기관 쪽 동향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부분들은 역시나 경기가 회복되는 기조로 들어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수혜 경기 민감주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관심 가져볼 이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함께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업종 대표주 프리미엄을 향유하자라는 제목의 KB금융 종목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는 은행, 이 금융 업종들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용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KB금융 리포트입니다. 업종 대표주의 프리미엄을 향유하자, 누리자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어제 3월 22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됐던 은행 관련된 업종입니다. 20년도 4월 24일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산정했었는데요. 9월 49,000원, 10월 51,000원, 11월 6만원, 그리고 21년 3월 63,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추적 관찰되고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는 리포트들 꾸준하게 살펴볼 의미가 있는 리포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데 있어서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일단 오늘 작전 리포트 말미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함께 도와드리겠지만 추세 바닥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재 보유자 영역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도 업종 대표주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헤드라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1분기 추정 순이익만 1조 1천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진다면 51% 이상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 주가를 5.8% 이상 상향했던 이유가 바로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분기 반영되는 사내 복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내 복지금이 약 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조 1,500원에 육박하는 실적이 아니었을까. 이 사내 유보금, 사내 복지기금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NIM이라고 하는 Net Interest Margin이죠. 4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한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지금 증권업이나 은행업종을 보실 때에 은행업 한 가지 고유의 은행 마진뿐만 아니라 은행업 이외 비은행업 부문의 수익이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업종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자 수익 개선세는 앞으로 금리 상승에 있어서 모든 은행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두루 받을 혜택입니다. 수혜입니다. 하지만 비은행업 부문에 있어서의 수익 증대나 영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 은행업 섹터에서 더 나은 종목을 발굴하는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은행업 부문에 있어서의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증권 수입 수수료 있고요. 그리고 IPO 딜로 인해서 수익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비용 효율화를 일단락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작년 4분기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그 비용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포트이고요. 1분기 낮은 성장률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출 성장률이 대부분 국내 평균 2%에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KB금융은 0.5% 성장률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 내부적으로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출 성장률을 5% 이내로 목표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이 이제 연초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 그래서 영업활동의 차질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로 본다면 정기예금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리고 수신 롤오버에 따라서 조달금리가 하락했고 저원가성 예금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1분기 성장률은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바로 리포트에 추적 관찰하고 있는 리포트였기 때문에 올 1분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상향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1분기에 당장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 섹터 1분기 낮은 성장률 일시적 요인이다. 하지만 YOY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목표 주가는 상향할 만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유통업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을 때에 박스권,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리포트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분기 낮은 성장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 업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 매수, 업종 대표주 수급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3월 이후 3주 동안 꾸준히 순매수로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조금 알록달록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매수 규모만으로 봤을 때에는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KB금융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 이전부터 있었던 시끌벅적했던 펀드 이슈에 대한 부분이나 경영진 징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을 손해배상 환불해 주어야 할 것인가 이슈들에 있어서 악재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계열사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익은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본다라고 한다면 캄보디아의 프라삭인데요. 최대 소액 대출 금융기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장 점유율 1위죠. 프라삭.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이 지난 연말로 인해서 인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함께 편입이 되기 때문에 10% 내외의 이익 증대도 전망 그리고 기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적 프리미엄인데요. 국내 은행주 중에서 시총 선두이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 효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주, 모든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함께 수혜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주 중에서도 어떤 리포트를 보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 것인가, 바로 비은행업, 비은행 영업 부문에 있어서의 수익성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라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신한 지주는 카드, 보험, 캐피탈 여러 가지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KB금융은 이제서야 보험과 대출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도 좀 확장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매력 포인트가 높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가, 또 하나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미래 성장 동력을 굳이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종목을 보시고 산업과 섹터를 보셨으면 종목을 보실 때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을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추세상 저점 영역인가를 한번 본다면 최근 저점과 그리고 코로나19 때의 가장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을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이 구간인데 그 구간을 거치면서 추세 저점을 한 번씩 이렇게 다져오는 모습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러한 차트를 참 차트가 예뻤다, 예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난 11월, 10월부터도 차트상 저점 구간이라면 매수해 볼 만한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관련하면 또 배당 매력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1월 구간에는 배당 매력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KB금융을 말씀드렸고요. 배당이 일어난 이후에 매물 출회가 일어났고 다시 한번 추세 바닥을 가지고 급격하게 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접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추세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려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요. 바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어디서 추세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이어져 온 추세 되돌림 자리들이 이렇게 차트상 추세선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 되돌림 자리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접근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조금 추세를 기다려야 할 자리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추세선상의 등락을 따라서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은행 업종에 대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바닥을 다시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연간 상승률을 봤을 때 있어서는 우상향의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리포트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최근에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외인들의 수급이 일부 연속적으로 붉게 들어왔던 부분에 비해서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구간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신과 외인들의 수급이 주고받는 모습에서 이제는 단기 조정을 누군가가 먼저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로 조금 읽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추세 바닥에서 매수하시는 게 그나마 위험이 적습니다. 저위험에서 낮은 위험에서 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낮은 성장률이 일시적 요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차트상 일부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2분기부터는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포인트로 꼽고 있으니까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지켜보아야 할 점, 1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세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상반기에는 뭔가 숫자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KB금융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상반기 그리고 YOY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상승이 거의 약속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추세를 살펴봤을 때는 현 구간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이 이제 그 상승, 수익 극대화를 누릴 시기이지 어느 누가 차익 실현, 매물을 던져 내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세 저점의 재기회를, 재지림의 기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상승은 당연히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보고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립 영상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에 놓은 파일들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KB금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함께 이 기업을 추세를 따라서 의논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싶으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행 그리고 증권업종 섹터 중에서 KB금융을 살펴보았고요. 또 어떠한 은행이나 증권업종의 리포트를 가지고 나올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은행 증권업종 리포트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KB금융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KB금융 이제 상반기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되고 또 업종 대표주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지. 지금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진입보다는 좀 되돌림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또 신규 접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체기 전문위원과 제가 매일매일 종목 하나씩 픽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체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 매일매일 이 저점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성신양행, 그 다음에 우리넷, 한국정보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신양행 같은 경우는 시멘트 등을 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 또 레미콘 사업을 영위 중인 성신 레미콘을 종속회사로서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주요 상표로는 천마표 시멘트, 그 다음에 성신 레미콘 등이 주요 상표가 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이 워낙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가 좀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그 LH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서 이제 정부에서의 주도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은 이제 민간 쪽에서 가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인프라 관련된 그 부분도 좀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또 건설주들도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성신양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또 사업을 또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한 곳에 모았다가 이걸 이제 포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용광로에서 시멘트 원료를 가열하는 이걸 이제 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할 때 발생하는 한 450도밖에 이제 공정용 화학 반응에 있어서 메탄 가스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천연가스죠. LNG하고 합성 반응시켜 메탄을, 그다음에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합성 연료 디멜트 에테르, 그다음에 차량 등에 쓰이는 수소 등을 생산하는 구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시면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뭐 전기차들 2차 전지 이렇게 갔었는데, 그 전기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소 쪽으로 관련해서 수소차들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신양해를 이제 인프라 관련된 시멘트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또 성장 모멘텀이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넷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죠. MSPP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LGW 장비를 좀 제조를 해가지고, 기관 통신 사업자들에게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그 판매 업체가 KT나 SK크루, 그리고 LG6플러스, 그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공사, 그리고 도로공사, 한정 등의 판매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처가 좀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LED 장비 쪽에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계속해서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시장도 OLED 쪽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는데, 이걸 뭐 최근에 SK 브로드밴드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뭐 공공기관, 뭐 산업시설이라든가 뭐 의료기관에도 장비들을 좀 공급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되고, 뭐 글로벌 양자 암호 시장이 23년까지 해서 5억 달러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뭐 양자 암호 쪽과도 성장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최초로서 뭐 재난망 통신 모듈이라든가 모뎀을 인증한 부분이 바로 우리넷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재난 쪽으로 들어가는데,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도, 국내 쪽에도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또 우리나라도 이 재난에 있어서 안정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속철도에 특화된 그 장비죠, PTN을 보유를 좀 하고 있다.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좀 출범을 하면서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거에 대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자기네들이 또 주도적으로 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부가 출범하게 되게 되면은 외교적인 정책을 좀 펼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중 간의 대화도 했고, 또 북미 간에도 물밑 접촉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대화가 또 나온다 하면은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국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벤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지체크를 통해서 뭐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이지페이, 그다음에 SK텔레콤의 CDMA 망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이지에어, 그다음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이지체크 모바일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을 좀 하고 있다. 뭐 최근에는 뭐 우리가 보다는 온라인 쪽에서의 결제가 많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기사 쪽에서도 온라인 결제 쪽에서의 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뭐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은 또 구매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매 사이트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결제 쪽 모든 분들이 아마 핸드폰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결제를 하시고 또 물품을 또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것은 이 회사 차원에서, 주주 차원에서 방을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저는 성신양회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소 생산 쪽으로도 모멘텀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오늘 공략해 본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어제 종가가 7,990원에 마감했는데 일단은 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그렇게 많은 흐름을 좀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처럼 이게 변동성 시장이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 주가가 크게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좀 안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크게 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 단기적으로 지난 11월부터해서 1월까지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조정이 좀 나왔어요. 마감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서 7,84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2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성신양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낮은 7,840원의 매수 그리고 목표가 9,2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장 개장하면 잘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재기 전문위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저희 순간부터 매매 시그널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작전 가득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작전 세워드렸으니까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출근길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 지방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의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제하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영하 2도, 대전 3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18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9도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4도, 부산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18도, 부산 17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